자, 여기서 제시문이 두 번째 절에서는 4개 이상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4개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성대가 분류해서 요약할 때 5개, 6개가 있는 경우는 분류형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4개까지가 최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중앙대학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중앙대. 자, 이렇게 내지시문 요약해서 쓰는데,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천자를 주거든? 그리고 세제시문 비교할 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숙명여대, 여기도 천자. 그리고 상황대 예전에 2012학년도 모의논술에서 1200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논술 답안이 이제 한 500에서 600자 정도 쓰는 것이 좀 제일 많아요. 그 사이가. 그래서 500에서 600자를 쓰는데 4개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간단하게 추격을 해서 써야 돼요. 핵심만 탁탁 정리가 돼야 돼. 핵심 논지만. 그거 좀 유의해서 보고, 우리가 한번 이거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323쪽. 제시문 가나다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주제를 도출하고 각 제시문에 나타나는 논지의 차이를 논술하시오 그랬죠. 이거 지금 10학년도 거라서 그냥 논지의 차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알겠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논제 잘 읽으세요. 만약에 연세대학교도 그냥 비교 분석하시오가 아니라 비교 분석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시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라고 하는 얘기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라는 얘기야.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얘네가 이제 출제 의도 제시하면서 그 채점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하는데 항상 요거 강조합니다. 1번에서.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제시하는 답안을 보고서 답안을 어떻게 썼나 그걸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학교 유형별로 보게 될 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볼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두세요. 자, 통합적으로 공통 주제를 도출하래. 그러면은 이 공통 주제를 갖고서 뭘 사놓으면 될까? 공통 주제를 가지고 이걸로 도입단락을, 서론단락을 이걸로 사면 돼요. 이 내 제시문은 무엇을 공통 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제시문별로 요약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가에서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자, 문문이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을 뿐 답은 않고 마음이 한가롭네. 자, 뭐야? 푸른 산에 사는가? 푸른 산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연이지, 자연.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한가롭게. 선생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 번잡하지? 분당이 좋은 이유가 뭐야? 분당 사람? 한가롭지? 서울에 비해서 강남이나 이런 데 가봐 죽습니다. 학원가들도 대치동 가봐요. 차릴 때도 없어, 차릴 때도. 자, 복사꽃. 야, 복사꽃 보통 뭐 하냐? 복사꽃 뭐 상징하냐? 전통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무릉도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라는 게 보통 이 도가 사상이나 이런 쪽에서 뭡니까? 도교 쪽에서 이상sek이야. 이런 것은 여러분이 문학적으로 이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별천지. 복사꽃 띄어 물은 아득히 흘러가나니 별천지 따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네. 그지?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별천지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이상세계죠? 이상사회. 이상사회의 모습은 어때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이렇게 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삶인 거지.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은. 지금 나를 봅시다. 이 섬에는 54개, 이것은 유토피아에서 나온 거예요. 토마스 모어. 자, 54개의 훌륭한 도시가 있고 모두 같은 언어, 법률, 관습,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부 동일한 설계에 기초하여 건설되었고 지형이 허락하는 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각 도시는 연로하고 경험이 아주 많은 시민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 아마우로툼의 연례회의에 파견해서 섬 전체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토의하게 합니다. 시민들은 낮과 밤을 24시간으로 나누어 그중 6시간만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6시간 죽인다. 현대사회 어때요 지금? 이거 2배지. 우리나라 일단은 그래도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2000시간이 넘거든? 사실 2000시간 더 넘어.
1년 그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은 야 누구는 뭐 60시간도 일한다는데 6시간 죽이죠. 보면은 그 중세 시대가 한 1600시간 정도 일을 했답니다. 노동시간이 1600시간. 근데 그 이제 지금 자본주의를 하면서 발달하면서 훨씬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지. 그지? 저기 때 보면은 산업혁명기에 19세기에 보면은 영국에서 뭐 몇 시간 노동이야? 13세 소년 막 이런 애들 15시간씩 뭐 이렇게 노동하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좀 더 풍요로워지고 복지 실현돼 가면서 좀 더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한 160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2000시간이고 2000시간 넘어. 알겠지? 조금 넘어 2000시간. 노동시간이 너무 많죠. 쉬어야 되는데. 정오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점심 후에 2시간 쉬고 나서 오후에 3시간 일합니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잠자리에 들어 8시간 잠을 잡니다. 행복하네. 그들이 하루에 6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생활 필수품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작업시간은 생활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물품을 실컷 쓰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6시간 노동을 하지만은 이제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물자지. 물자가 풍요롭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헤아려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유익한 일자리에 배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의 생산적인 일을 맡긴다면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즐거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한 거죠? 노동의 불평등을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두가 노동하니까. 다른 세계에서 보면 다른 사회를 보니까 일부는 노동을 안 하고 적은 수의 사람들만 노동을 막 해갖고서 그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들이 이 국가체제를 구성한 주요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나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 말고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마음의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 육체노동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육체노동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멋진 말로 얘기하면은 해방시키는 거지. 완전한 해방은 아니고 6시간을 일을 해야지 필요한 걸 얻는다는 얘기고, 대신에 뭘 합니까? 마음. 마음의 개발을 해야 돼. 정신의 개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행복을 얻는 이런 국가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한편 그들이 사는 도시는 동일한 규모의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역에 한복판에 시장이 있습니다. 각 기구에서 만들어내는 물품들이 이곳으로 운반되어 창고에 보관되는데 각 물품은 각기 정해진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각 가구의 가장은 여기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서 값을 치르거나 어떤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뭐냐? 무상분배하는 거네? 그지? 무상분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써야 해요. 하도 넘치니까. 엄청나게 생산력이 높은 사회죠. 자, 그가 아무 것이나 가져오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물품이 풍족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청구해서 가져갈 위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든 언제나 풍족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물품을 저장해둘 필요가 없다. 결핍의 공포가 없는 한 짐승조차도 천성적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결핍 때문에 탐욕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 사람 하는 얘기는 뭐야? 이게 공산주의지. 사실은. 이제 공동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고 무상분배로 공동으로 합니다. 배급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 우리 존재하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알겠지? 쟤는 마르크스 이념하고도 다르고 그냥 왕조국가야. 왕조국가. 전제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실현된 적은 없죠. 어쨌든 이런 공산주의의 모습을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자, 그렇고 제시문 다를 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제시문 다 21세기 전반부에 우리는 세계의 혁명이 꼬리를 물고 중첩되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전학의 혁명, 나노기술의 혁명. 자, 지금 혁명이 일어날 거래요. 하나는 유전기술, 두 번째는 나노기술. 그 다음에 로봇공학. 실제로 로봇, 인공지능. 이거 엄청나게 지금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지? 인공지능.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올 거야. 이를 통해 내가 오기라 칭한 시대, 즉 특이점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지점은 G, 지네틱 유전학이죠. G 혁명의 초기 단계이다. 우리는 생명이 간직한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인체의 생물학을 재편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 질병 근절, 인간의 잠재력을 극적으로 넓히고 수명을 놀랍도록 연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한스 모라베기 지적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DNA에 기반을 한 생물학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된다 해도 인간은 이류 로봇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생물학 혁명이죠. 생물학에서의 혁명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류 로봇으로 남게 돼. 오래 살면 뭐해? 로봇의 지배하에서, 그지? 로봇의 하청 노동자의 인공지능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면은 일단 생물학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뒤 손질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이상 생물학의 도구만으로는 부족하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유전 기술 발전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는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겠지만은 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물학의 한계를 넘게 해줄 것은 이제 나노테크놀로지, 나노기술 혁명이다. 나노기술은 우리 몸과 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자 수준으로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재조립하게 해줄 것이다. 나노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 우리는 세포액 속의 생물학적 유전정보 보관소를 나노기술을 만든 물질과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전 암호를 지닌 동시에 RNA, 리보솜, 기타 생물학적 조립에 필요한 컴퓨터 요소들이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를 집어넣는 것이다. 유전 암호를 저장하고 유전자 발현 알고리즘을 간직한 나노컴퓨터, 발현된 유전자에 대해 아미노산 조립을 수행하는 나노봇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세포액을 나노기계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세포의 나노 대체죠. 나노 기술에 의해서 이런 대체가 일어날. 자, 그렇게 되면은 DNA의 전사 오류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나노기계의 명령어 전파 구조를 탑재하면 언제라도 원치 않는 복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 자가 면역 반응, 기타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생물학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생명과 관련된 나노기술을 이용해갖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이점을 뒷받침할 세 가지 주된 혁명들 GNR 이 세 가지 중에서도 R 로보틱스 로봇공학혁명은 가장 심원한 혁명이다. 인간의 지능을 본받았지만 그보다 한층 강력하게 재설계될 인간 수준의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비생물학적 지능, 다시 말해 여기서는 AI. 자, AI 탄생을 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나노기술로 해갖고서 우리 생명이 연장되면 뭐합니까? 이제 AI의 종속하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면은 다 쓸데없는 거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AI 탄생을 뜻한다. 일단 세상에 등장한 강력한 AI는 쭉쭉 나아가며 힘을 늘릴 것이다. 하나의 강력한 AI는 그 수많은 강력한 AI들을 낳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AI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이게 2010년에 나온 건데 2009년에 나온 문제죠. 문제로는. 그지? 그러고서 5년, 6년, 7년 후에 인간을 바둑에서 이기잖아. 알파고. 자, 그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하면서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AI로 빠르게 진화한다. 그러한 AI 시스템은 그저 사전에 입력된 규칙들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법을 스스로 추론하여 알아내기 때문에 무인 우주선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나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자동 발견 기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이점을 통해 우리는 생물학적인 뭔가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선생님 말할 때는 좀 읽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거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G, N, R 혁명을 통해서 어떻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한대. 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선생님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지?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리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힘 미래 지배력의 이제 확대를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아, 선생님은 좀 부정적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물을 이해를 할 때 자, 최소국가론. 최소국가 하면 누구니? 최소국가. 누구? 노직이죠. 미니멀 스테이트.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누구다? 로봇? 노직입니다. 노직. 자유지상주의자. 자, 자유지상주의자. 노직이에요. 노직. 그냥 트레이드 마크야. 롤스 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렇듯이. 최소국가 하면은 노직이야. 노직. 최소국가로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여겼던 다원주의 이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해온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자유주의 전통을 위해서 다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정치 철학은 개인들이 동맹을 맺어
자신들이 다양한 이상적인 비전들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질서의 틀로서 최소 국가를 제시하였다. 모든 개인과 집단의 행복과 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질서의 틀로서 생각한 최소 국가의 논리적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살고 있어요. 자, 이 노직이 로키안이거든. 로크. 존 로크. 그리고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데 2단계, 1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협회를 형성한다. 이게 뭐예요? 사회 만드는 거죠? 그지? 만장일치 사회계약이란 말이에요. 3단계, 2단계의 협회들은 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극소국가, 울트라 미니멀 스테이트를 형성하게 되고, 뭐 우리 부족국가 말하듯이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지. 이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확하게 부족국가와 똑같지는 않죠. 요 단계를 거치는 했는데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있는 개인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이들을 흡수하여 최소국가를 형성한다. 이렇게 4단계로 최소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최소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권리 보장이죠, 이제. 자, 즉 최소국가는 의도적인 사회계약의 결과로 성립되었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누구의 자기 소유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권리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권이죠. 자기 소유권.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랍니다.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의 권리 중에 하나야. 자, 로크도 노동 그 소유를 얘기할 때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해결하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여기서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원래 국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개인들은 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기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 개인 차원의 선택에 충실했을 뿐이다. 한편 국가의 필요성 여부는 이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가 된다. 아나키즘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 한 모든 형태의 국가는 억압의 기제일 뿐이다. 악이죠, 악. 그지? 절대 악이야. 근데 이 자유주의에서도 악이야. 악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나키즘은 국가가 악이기 때문에 아나키스트. 아나키가 뭐야? 아나키. 아나키가 뭐예요? 여기. 아르케가 없는 거야, 아르케가. 아르케가 없음. A가 붙으면 없는 거죠. 이게 없음.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원래 원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원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얘가 떨어지는 요 불길을 지배한단 말이야. 지배의 뜻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나키야. 자유주의자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게 이제 아나키즘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간섭하게 되고. 자, 그런데 아나키즘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 한 모든 형태의 국가는 억압의 기제일 뿐이다. 억압하는 거야. 자유를 침해하니까. 최소국가론에서도 개인들은 욕망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거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나키즘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국가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집행 등의 협소한 기능들에 국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하며 그 이상으로 기능이 확대된 국가는 특정한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국가론에서는 요거 이 개인이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을 형성하고 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계약을 했는데 강압이나 이런 거 없어야 되고 절도 있으면 안 되죠. 사기로부터 보호되고 또 우리 개인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지? 물론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계약 같이 전반적으로 의도를 갖고 만든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상국가야. 노직이 보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복사코치라고 하는 데서 이상세계를 보게 된 거고. 그지? 여기에서도 어떤 겁니까?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유토피아 세계를 이제 본 거지. 유토피아가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 같이. 공동노동을 통해서 무상분배,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는 나노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이상세계의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최소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의 상태로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문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공통주제는 이상세계, 이상사회, 이상국가, 뭐 이상사회라고 하는 게 좋겠다. 얘는 국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상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각각의 이상사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요거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자연과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국가를 조직하는 것하고 관련된 있고, 여기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이상사회의 모습이 달리 제시된다라고 하면서 이 결론 문장을 하나를 써주면 돼. 500에서 600자기 때문에 서론 단락, 결론 단락으로 쓰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한 문장 정도로 서론 문장, 결론 문장을 써주는 거야. 이해되지? 중앙대학교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합니다. 답안을 구성하고 이게 중앙대학교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면 돼.